예,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스템 아키텍처 및 활용 수업이고, 그 다음에 정보 보안과 관련된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스템 아키텍처 및 활용에 대한 수업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실에서 시스템 아키텍처 및 활용 분야는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6가지로 나눴어요. 6가지로. 잠깐만요. 예. 네, 우선 뭐 컴퓨터 구조 및 아키텍처랑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컴퓨터 구조라고 그러죠. 컴퓨터 쪽 전공한 학생들은 컴퓨터 구조 수업을 배우셨을 텐데 컴퓨터 구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 운영 체제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네트워크 및 통신, 그리고 뭐 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 기술, 그다음에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기타 최신 기술 이쪽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에서 뭐 자주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이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컴퓨터 구조 및 아키텍처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주로 다룬 거고요. 주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특히 많이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우선 첫 번째로 CPU, 컴퓨터에서 실제로 계산을 수행하는 CPU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 요소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CPU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중앙 처리 장치는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밑에 있는 그림에서 여기 약간 진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CPU입니다. 그래서 CPU 안에는 일반적으로 제어 장치, 여기 있는 그림에서는 제어 유니트로 표시되어 있죠.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연산 장치, 여기 그림에서는 ALU로 표시된 연산 장치, 그리고 레지스터,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 어큐뮬레이터, 뭐 MAR,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죠. MB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이러한 다양한 레지스터들,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버스로 구성되어 있다. 버스는 뭐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램이라고 부르는 기억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유닛들 아까 여기서는 제어 장치라고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제어 유닛 밑에 그림에서는 제어 유니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어 유닛이 하는 일은 프로그램 코드를 해석하고요. 일반적으로 이 PC가 CPU가 실행해야 할 명령이 사실은 기억 장치 안에 어떤 특정 주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가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 카운터에 그 주소가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가 기억 장치의 특정 주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주소에서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 명령어를 해석하고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어 신호들을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하드웨어 모듈이 제어 유니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산 장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연산 장치 같은 경우는 ALU라고 부르고요. ALU에서 A는 arithmetic, 그러니까 계산입니다. 계산, 산술. 그리고 로직, L은 로직이죠. 논리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산술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논리 연산, 뭐 and or 이러한 연산들을 수행하는 곳이 연산 장치가 되는 연산 장치, ALU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번호가 안 써 있는데 여기도 번호가 써 있어야 되죠.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레지스터는 다양한 종류의 레지스터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레지스터는 뭐 일반적으로 뭐 일반적인 경우기인데 뭐 보통 프로그램 카운터라든지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이외에 여러 가지 종류의 레지스터가 존재하고 이러한 레지스터는 사실 CPU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떠한 종류의 레지스터가 있는가는 CPU가 뭐 인텔 CPU냐 아니면은 ARM CPU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죠. 다양한 종류의 CPU가 서로 다른 종류의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 카운터 아까 얘기했던 어느 명령을 실행할지를 저장하고 있다든지 명령어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이 기억 장치의 특정 주소를 지정하고 있어서 거기서 명령어를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 가지고 온 명령을 저장하는 곳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입니다. 명령어 레지스터라고 부르고 뭐 누상기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가 있다. 그래서 주소 버스는 기억장치, 예를 들어 기억장치 어떤 특정 부분에 있는 내용을 읽어온다고 할 때 어디에 있는 내용을 읽어올 것이냐? 주소 버스에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읽을 것이냐, 쓸 것이냐, 제어 버스에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기억장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 때 데이터 버스를 사용하죠. 뭐 이런 식으로 CPU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죠. 여기 문제, 관련 문제에서는 간단한 문제죠.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CPU에 포함되지 않는 구성 요소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어 유닛, 컨트롤 유닛 아까 포함되고 연산 유닛 ALU라고 하죠. 포함되고요. 레지스터도 역시 CPU에 포함됩니다. 근데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는 CPU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 기억장치라고 되어 있죠. 기억장치가 주기억장치 램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처리장치는 컴퓨터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제어 유닛, 연산 유닛, 그리고 레지스터로 구성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기억장치는 CPU와 별도로 위치합니다. CPU랑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리고 뭐 프로세스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그래서 기억장치는 CPU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 몇 가지 CPU 아키텍처에서는 CPU와 기억장치와 같이 합쳐서 패키징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억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연산 유닛, 아까 얘기했던 CPU 안에 있던 제어 유닛, 연산 유닛, 레지스터가 있었죠. 그 중에서 연산 유닛이 주로 처리하는 작업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제어한다. 뭐 데이터 저장 및 인출 이런 것들은 다 그 제어 유닛에서 하는 거죠. 그쪽에서 하는 일들이고 여기 나와 있는 연산 및 논리 처리가 연산 유닛입니다. 이 답은 사실 이 영어 해석만 봐도 알죠. 아리스메틱이 연산이잖아요. 로직이 논리죠. 그러니까 연산과 논리를 처리하는 게 연산 유닛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탑sit 에센스 책에서 시스템 아키텍처 이해와 활용 65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 있죠. 연산장치 ALU는 중앙 처리 장치의 핵심 요소로서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분야가 보통 우리가 메모리 하이어러키라고 부릅니다. 기억 장치의 계층 구조죠. 그래서 컴퓨터 안에 기억 장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기억 장치가 존재해요. 그래서 가장 위에서부터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우리가 보통 램이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라든지 SSD 같은 보조 기억 장치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러한 기억 장치의 계층 구조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 보다시피 비트당 가격이 높아집니다. 똑같은 저장 공간당 훨씬 더 가격이 비싸지고요.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용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신에 액세스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즉, 읽거나 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러한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각각의 하이어르키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은 장단점이 있어요. 아래로 갈수록 값이 싸고 더 많은 내용을 저장할 수 있지만 그만큼 느려지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메모리를 같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이런 메모리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보통 우리가 지역성 또는 로컬리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메모리를 접근하는 패턴에 있어서 시간적 지역성, 뭐 공간적 지역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적 지역성은 한 번 접근한 메모리는 또다시 접근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공간적 지역성은 특정 위치에 접근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는 그 근처에 접근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속도는 이 위쪽에 더 가까워지면서요.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아래쪽에 가까워지는 즉 양쪽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섞었음으로써 이런 것들이 지역성이라는 특성 때문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가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레지스터는 CPU 안에 존재하고요. 우리가 아까 CPU 구조에서 봤다시피 캐시 메모리는 뭐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잠깐만요. 예.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보는 램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구분할 게 여기 뭐 내부 메모리, 외부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뭐 뭐 휘발성이 있다, 없다라고는 말도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레지스터나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는 컴퓨터가 꺼지게 되면 전원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지워집니다. 이런 것을 보통 휘발성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하지만 하드디스크나 SSD에 저장된 내용은 컴퓨터가 꺼지더라도 계속 메모리에 유지가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죠. 이런 것들은 휘발성이 없다라고 보통 휘발성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비휘발성이라고 하죠. 이러한 특성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뒤에 문제를 풀어보죠. 예, 첫 번째로 뭐 주기억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저장 매체를 고르세요라고 그러는데 보통 주기억 장치라고 하면 여기 봤다시피 이 세 번째 것만을 주기억 장치라고도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주기억 장치라는 거를 이 내부 메모리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메모리에 해당하는 것들은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가 있죠.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기억 장치는 내부 메모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램이라든지 램, 그 다음에 레지스터, 그 다음에 캐시 같은 경우는 주기억 장치, 그러니까 즉 휘발성이 있는 컴퓨터가 꺼지게 되면 내용이 지워지는 그런 메모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보조기억 장치죠. 보조기억 장치라고 해서 비휘발성이고 즉 꺼지더라도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값이 싸고 양이 많은 용량이 많은 그러한 메모리가 됩니다. 예, 이게 아까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이고요. 그래서 뭐 램, 레지스터, 캐시는 모두 주기억 장치에 속하며 데이터 저장과 인출이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드디스크는 보조기억 장치에 해당하며 대용량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랑은 반대입니다. 이 다음 중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뭐 SSD나 HDD, 그리고 USB 자체는 사실은 어떤 버스 규격인데요. 여기서는 아마 USB 메모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USB 메모리 가지고 다니는 것, USB 메모리, 이런 것들은 다 한번 저장이 되게 되면은 거기 있는 내용들이 뭐 컴퓨터가 꺼지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램, 램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꺼지게 되면 삭제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는 다양한 종류의 기억 장치를 분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뭐 용도에 따라서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로 구분할 수 있고요, 메모리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기억 장치는 일시적. 일시적이라는 건 컴퓨터가 꺼지면 사라진다는 거죠. 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보조기억 장치는 보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원 단절 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휘발성이냐 비휘발성이냐가 구분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운영체제 분야입니다. 예, 운영체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운영체제의 교재를 보면은 일반적인 구성이 거의 비슷하죠. 첫 번째 장, 1장은 보통 운영체제의 개념, 운영체제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뭐 컴퓨터 구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다룹니다. 컴퓨터 구조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보통 3장부터 시작되는 게 보통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관리와 관련해서 보통 세네 개 장이 프로세스 관리와 관련해서 나오죠. 뭐 프로세스의 개념, 스레드의 개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동기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뭐 데드락, 교착 상태에 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내용이 끝나게 되면 그 스케줄링 관련 내용 다루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다릅니다. 메모리 관리죠. 메모리 관리와 관련해서 보통 페이징, 세그멘테이션, 이런 것들, 가상 메모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파일과 관련된 내용, 파일 관리, 입출력 관리, 보조기억 장치 관리, 네트워킹, 뭐 명령 해석기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마지막에 간단히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 관리와 관련해서 뭐 프로세스의 개념, 그 다음에 뭐 스레드의 개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르지만 특히 중요한 게 프로세스 관리와 관련해서는 스케줄링입니다. 그래서 스케줄링 알고리즘,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주기억 장치 관리와 관련해서는 메모리 관리 기법과 관련해서 뭐 호출 정책, 배치 정책, 할당 정책, 교체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운영 체제와 관련해서 뭐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면 일단 이 문제는 뭐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 중 하나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 프로세스, 주기억 장치, 파일 관리, 입출력, 보조 기억 장치, 네트워킹, 명령 해석기 시스템 이 중 하나를 찾으면 됩니다. 자, 뭐 애플리케이션 개발, 뭐 데이터 전송, 스토리지 유지 이거 말고요. 여기 메모리 관리라고 돼 있죠. 메모리 관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주기억 장치 관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리가 답이 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탑시트 에센스 책을 보면은 44페이지, 45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으로서 아까 봤던 프로세스 관리,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에 해당하는 주기억 장치 관리, 그 다음에 파일 관리, 그 다음에 뭐 입출력 시스템 관리, 보조 기억 장치 관리, 네트워킹, 명령 해석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으로 보통 이야기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운영체제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정의할 때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원관리자입니다. 자원이라는 거는 프로세스, 메모리, 뭐 파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자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자원을 관리하는 파트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이것들이 나눠지죠. 프로세스를 관리하면 프로세스 관리,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를 관리하면, 메모리를 관리하면 메모리 관리, 그 다음에 파일 관리, 입출력 시스템 관리, 보조 기억 장치 관리, 네트워킹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부분은 뭐 프로세스 관리자라고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스케줄러라고 있습니다. 스케줄러. 그래서 뭐 스케줄러도 뭐 장기, 중기, 단기 스케줄러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메모리 매니저는 메모리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파일 시스템은 말 그대로 파일 관리하는 곳, IO 매니저는 IO, 입력 출력 해당하는 부분을 다루는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스케줄러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스케줄러가 하는 일은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 스케줄링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뭐 다중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운영 체제에서 CPU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뭐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CPU에게 할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스케줄링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프로세스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죠.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에 대해서 보통 얘기하잖아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죠. 예. 이거 잘 안 되는데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윈도우에서 메모장 프로그램 있죠. 메모장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5개를 띄웠다.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메모장 프로그램을 5개 띄웠다 그러면 메모장 프로그램은 시스템 안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하드디스크 안에 파일의 형태로 하나만 존재하는데 내가 그걸 5개를 띄우게 되면 5개의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5개의 프로세스가 생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윈도우는 백그라운드나 이런 데서 100개가 넘는 프로세스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프로세스가 보통 하나 또는 몇 개의 CPU를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는 누가 사용해야 되고, 어떠한 순서로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죠. 이런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 중에서 누구에게 CPU를 주고, 그 다음에 언제 다시 회수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과 관련된 요소가 바로 스케줄링이죠. 누가 CPU를 사용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케줄링과 관련해서 또 알아야 되는 개념 중 하나가 선점형이냐, 비선점형이냐라는 부분이죠. 선점형이라는 건, 그러니까 스케줄러의 입장에서 여기 있는 이 프로세스들 중 하나에게 여기 있는 이 CPU를 할당해 줬어요. 예를 들어 얘가 CPU를 차지한 거죠.
얘가 CPU를 차지하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애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애로 바꿔줄 때 이 선점형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더 중요한, 더 빨리 CPU를 차지해야 되는 중요한 프로세스가 나타나게 되면 이 스케줄러가 강제로 기존에 있던 애를 밖으로 쫓아내고 새로운 애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케줄링을 보통 선점형 스케줄링이라고 부르죠. 예, 그리고 비선점형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이미 누군가가 CPU를 차지하고 있으면요. 보통 처음 CPU를 차지할 때 이미 할당받은 시간이 있어요. 타임 퀀텀이라고 하는 자기가 CPU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는 다른 더 중요한 어떤 프로세스가 갑자기 생기더라도 걔가 기존에 있는 애를 강제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본인이 나가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스케줄링 방식이 비선점형 스케줄링이죠. 예,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살펴보면 스토리지에서 파일을 읽거나 쓰는 기능을 관리하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지와 관련된 거 저장 장치죠. 그 메모리 말고 보조 저장 장치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아니라 메모리라면 메모리 매니저일 거고 그렇고 스토리지는 파일 시스템이 답이 되고요. 그래서 뭐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리고 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의 명칭을 적고 뭐 해당 기법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시오 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비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답이 이거 하나만 아닐 텐데 이게 문제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서술형이 나오건 어떤 형태가 나오건 기본적인 그러니까 CPU 스케줄링 기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러니까 CPU 스케줄링 기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그리고 각각이 선점형인지 비선점형인지 여기 그림 보시면 비선정이라고 나왔는데 오타입니다. 비선점이에요. 여기서 선점, 비선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선점형이냐 비선점형이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각각의 CPU 스케줄링 기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FIFO가 있습니다. FIFO는 아까 얘기했던 FC, FS랑 같은 얘기예요. First Come, First Served인데 FIFO는 말 그대로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죠. 아니면은 어떤 슈퍼에서 계산줄 기다리는 방식,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장 간단한 스케줄링 기법이고요. CPU를 요구하는 순서에 따라 CPU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원 요청 프로세스들의 줄에 들어온 순서대로, 여기서 자원이라는 건 CPU겠죠. 그래서 CPU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프로세스들이 요청한 순서대로 CPU를 할당하는 방식. 그래서 FIFO, First In, First Out 또는 FCFS, First Come, First Served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비선점형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뭐 슈퍼 같은 데서 계산대에 줄 섰을 때 계산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주 뭐 계산하는 물건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뒤에 있는 나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계산할 게 하나밖에 없더라도 새치기 갖고 먼저 계산해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선점형이고요. 이러한 방식은 간단하긴 하지만 대화형에는 부적합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CPU의 입장에서 간단한 뭐 내가 마우스를 움직인다거나 클릭을 한다거나 이런 간단한 것들은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많은 양의 계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들은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한번 차지하게 되면 사실 급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형에는 부적합하고 간단하고 공평하고 대신에 뭐 반응 속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거는 프로세스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프로세스 그림이 있었나요? 프로세스 그림에서 이 프로세스는 중요한 프로세스니까 우선순위가 높고요. 이 프로세스는 중요하지 않은 프로세스니까 우선순위가 낮고 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에서도 잠깐만요.
예, 여기 작업 관리자 보이시나요? 작업 관리자 창에서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여기 리소스 값에 보시면, 예, 잠깐만요. 리소스 값이 아니라 시작, 사용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우선순위 설정이라는 게 있죠. 우선순위 설정에서 뭐 실시간, 높은 우선순위, 이런 우선순위 같은 걸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정 프로세스를 CPU를 더 많이 차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선순위, 각 프로세스마다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에게 CPU를 더 많이, 더 자주 할당하는 방식. 이런 게 우선순위고요. 이것도 뭐 비선점이고 대신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고정적 우선순위는 한 번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것. 뭐 가변적 우선순위로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것. 뭐 구입된 우선순위, 돈을 많이 내면 그만큼 빨리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SJF, Shortest Job First인데 이 방식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예상 작업 시간,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세스가 처음 실행될 때 이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CPU를 차지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상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들, 할 일이 많지 않아서, 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 급하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들, 이런 수행 시간이 짧은 작업에 유리하죠. 예,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SJF 같은 경우는 한번 CPU를 차지하면 본인이 나가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걸 선점형으로 만든 게 SRT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선점형 SJF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비선점이라고 돼 있죠? 이건 못합니다. 선점형이죠. 선점형이 되고 뭐 그 다음에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는 FIFO처럼 뭐 먼저 들어온 프로세스가 먼저 실행되나 각 프로세스는 아까 얘기했던 정해진 시간, 보통 타임 퀀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0.1초, 0.1초 동안만 CPU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자기 차례가 되면 또 0.1초만 쓰고 또 나갔다가 이러한 방식이 라운드 로빈이 되는 거죠.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알고리즘들은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 문제로서 여기 보다시피 뭐 다음 설명에 맞는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동작 순서를 적으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예상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하는 비선점형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다. 이 얘기는 아까 봤던 SJF 알고리즘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은 작업 시간이 이 네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A, B, C, D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A는 남은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6이고요. 6ms, B는 2고, C는 1이고, D는 4일 때, 실행 순서를 적으라 그러면 가장 작은 것부터 처리하면 되죠. C가 1ms니까 가장 먼저, 그 다음에 B가 2ms니까 두 번째, D가 4ms니까 세 번째, A가 6이니까 네 번째. 그래서 CBDA가 됩니다. SJF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그랬는데 할당 정책이나 호출 정책, 배치 정책은 있는 얘기입니다. 있는 얘기인데 분산 정책이라는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분산 정책이고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예, 운영체제에는 메모리라는 자원은 운영체제의 입장에서 메모리라는 자원은 한정된 자원이에요. 한정된 자원이라는 건 프로세스들, 각각의,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윈도우 같은 경우도 윈도우 시스템 안에도 프로세스가 보통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프로세스들이 서로 이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어요. 서로 운영체제에게 나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얼마만큼 줘 라고 서로 막 요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요청을 할 때 메모리 관리자는 이러한 프로세스들의 요청을 얼마만큼 들어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는 메모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메모리 관리 기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호출 정책입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던 두 번째 있던 호출 정책이라는 거고요. 호출 정책은 다른 말로 뭐 운영체제 책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반입 정책이라고도 하고요. 어디서는 또 적재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실행에 필요한 페이지를
언제 메모리에 적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이에요. 여기서 페이지라는 거는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필요한 메모리가 있는데 이 메모리를 보통 뭐 4KB 정도 되는 페이지라는 단위로 쪼개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필요한 메모리가 있으면 다 메모리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필요한 애들만 몇 개만 이렇게 메모리에 갖다 놓는 거죠. 예, 이렇게 메모리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다 보면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언제 메모리로 올려놓을 것이냐. 첫 번째로 요구 반입이 있습니다. 요구 반입이라는 건 필요할 때, 평소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프로그램이 전체가 있더라도 프로그램 전체가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실행이 되니까 필요한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부터 전체가 다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행이 되면서 실행이 되면서 각각의 부분들을 실행하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메모리에 있으면은 그냥 메모리에 있는 걸 갖다 쓰면 되고요. 만약 메모리에 없으면은 실제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부분을 메모리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 가져오는 작업, 메모리에 없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메모리로 가져오는 작업이 뭐 페이지 폴트 핸들러라는 게 대신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페이지 부재 오류라는 게 나게 되면 여기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로 갖고 와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페이지 폴트가 나면서 가져오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요구 반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보통 프로그램이 실행되다 보면 실행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아까 프로그램이 실행되다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이 될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으면 대강 예측이 되죠. 지금 여기 실행하고 있으면 아직은 필요하지 않지만 아마 다음에는 이게 필요할 거야. 이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예측을 해서 미리 가져오는 방식, 이런 방식이 예상 반입입니다. 그래서 예상 반입 같은 경우는 예측이 성공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만 만약 예측이 실패한다면 필요 없는 페이지를 미리 가져오게 되는 이러한 단점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미리 예측해서 가져올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게 호출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배치 정책이 있어요. 배치 정책은 어디다가 가져올 것이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특정 페이지를 이 메모리로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때 이 메모리 안에 빈 공간은 많을 거 아니에요. 메모리 안에 빈 공간이 많을 때 이 많은 빈 공간 중에 어디다 집어넣을 것이냐와 관련해서 있는 정책이 배치 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초 적합이 있고요. 최초 적합은 빈 공간을 찾으면서 넣을 수 있는 처음 발견하는 공간에 넣는 게 최초 적합. 최적 적합은 페이지 같은 경우는 크기가 딱 정해져 있지만 보통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그 세그멘트가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럼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중에서 빈 공간의 크기를 보고 빈 공간에 가장 맞는 예를 들어 빈 공간이 뭐 5kg 내가 예를 들어 5짜리 크기다. 그럼 빈 공간이 7인 것과 빈 공간이 10인 것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7인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5가 가장 딱 맞게 들어가잖아요. 가능한 한 맞게. 이게 최적이고 최악은 반대예요. 7과 10이라는 빈 공간이 있으면 5짜리가 들어갈 때 가장 큰 곳, 10에 들어가는 게 최악적 합입니다. 뭐 이러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당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 정책은 프로세스에게 메모리를 어떻게 얼만큼씩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뭐 연속 할당, 분산 할당, 연속해서 줄 것이냐, 아니 나눠서 줄 것이냐, 고정 할당, 가변 할당, 똑같은 크기로 나눠서 줄 것이냐, 아니면 가변 크기 서로 다른 크기로 줄 것이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교체 정책이 있습니다. 교체 정책은 여기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특정 프로세스가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애 중 하나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애들 중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애를 쫓아낼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된 게 교체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존재하죠. 이와 관련해서 뭐 문제 중에 하나가 뭐 다음 설명에 맞는 가상기억 장치의 구현 기법을 적고 이 기법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그 메모리를 페이지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며 각 페이지를 필요할 때만 메모리에 불러오는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메모리를 나누는 방식은 두 개예요.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나눈다는 얘기는 똑같은 크기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전체 메모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페이지가 뭐 4KB 일반적인데 4KB에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게 페이징 기법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크기로 나누는 게 세그멘테이션 기법이죠. 세그멘테이션 기법과 페이징 기법. 그래서 여기서는 페이징 기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예. 페이징 기법은 페이지 단위로 메모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의 효율성이 높다. 그러니까 보통 메모리를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고요. 대신에 단점은 페이지 테이블 관리가 복잡해지고 페이지 폴트 발생 시 아까 페이지 폴트라는 게 필요한 페이지 여기서 어떤 특정 필요한 페이지가 없는데 실제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할 때 실제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로 갖고 와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가 페이지 폴트인데 이런 경우에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뭐 페이지 폴트, 페이지 부재 오류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얘기고요. 예,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아까 얘기했던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그림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메모리를 예, 똑같은 크기로 잠깐만요. 예, 똑같은 크기로 나눈 게 페이징이고요. 세그멘테이션은 서로 다른 크기죠. 예, 그래서 논리 메모리를 똑같은 크기로 나눠서 이것저것에 넣는 게 페이징, 서로 다른 크기가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트워크 및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트워크 및 통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OSI 7 레이어입니다. 예, 그래서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OSI 7개 계층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의 계층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계층에 어떠한 프로토콜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계층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OSI 7계층에서 가장 아래 단계인 물리계층 같은 경우는 뭐 전파라든지 광섬유죠. PSTN 등 이거 전화선이죠. 이런 것들 물리적 매체를 통해 실제로 비트 흐름을 전송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인터넷이라는 건 말 그대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더넷 같은 경우 버스 구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더넷 같은 거 노드들이 이런 식으로 버스 구조로 네트워크를 하나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라우터라는 기계를 거쳐서 또 다른 네트워크랑 연결돼 있어요. 또 다른 네트워크랑 연결돼 있고 그림이 엉망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라우터를 통해서 또 다른 네트워크랑 또 연결됩니다.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라우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돼 있다고 할 때,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일은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각 라우터의 각 단계만을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여기 있는 노드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노드가 여기 있는 노드한테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데이터 링크 계층은 여기 있는 노드와 여기 있는 라우터까지의 통신, 이 한 단계. 그리고 여기 있는 라우터와 라우터 간의 통신. 여기서 또 한 단계. 그리고 여기 있는 라우터와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까지의 통신. 이렇게 세 번, 각각의 단계를 책임지는 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네트워크는 이더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네트워크는 토글링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네트워크는 무선랜 형태로 구현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링크 계층들이 서로 라우터라는 것, 위에 네트워크 계층에 속하는 라우터라는 장비, 라우터라든지 그 밖의 장비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이 책임지는 건 각각의 단계입니다. 각각의 단계만 책임지는 게 데이터 링크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이 하는 일은 네트워크 계층은 발신지로부터 목적지까지죠. 엔드 투 엔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통신을 관리하는 게 네트워크 계층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라우터에서 하는 일들, 여긴 네트워크가 두 개만 있어서 바로 가지만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라우팅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네트워크 계층에서 수행하는 거죠. 물리 계층은 실질적인 물리적 매체를 통한 통신, 데이터 링크는 각각의 단계별을 책임지고, 네트워크 계층은 전체를 책임지고요. 전체를 책임지고,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은 종단 프로세스 간, 이제 여기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이게 하나의 컴퓨터라고 치면 컴퓨터에서 컴퓨터까지 보내는 게
네트워크 계층의 일이라면 전송 계층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뭐 크롬을 띄우더라도 여러 개의 창을 띄워서 동시에 여러 가지 통신을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것들을 구분한다든지 세션과 같이 아니면 뭐 신뢰성 있는 통신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전송 계층이 사용되고 그 외에 뭐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계층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OSI 7계층을 적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네트워크 간 패킷의 전달을 책임지며 경로 설정 및 데이터 전송을 최적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로 설정과 관련된 거는 네트워크 계층이 하는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개를 할 때 여기 라우터에서 여기 그림에서는 하나의 네트워크지만 또 다른 네트워크가 여기 연결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쪽 위쪽으로 갈 것이냐 아래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된 게 경로 설정, 라우팅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과 관련된 일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수행을 합니다. 네트워크 계층 얘기고요. 그 다음에 OSI 7 계층 중 계층에서 애플리케이션 마지막 맨 위 계층이죠. 거기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HTTP가 대표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IP나 ARP 같은 경우 IP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IP나 ARP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계층이고요. TCP는 전송 계층입니다. 그리고 HTTP가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응용 계층 또는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응용 계층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HTTP가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IP 프로토콜과 관련된 질문인데 IP 버전포 주소에서 각 단계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IP 버전포 같은 경우는 각 단계에서 8개의 비트를 사용하죠. 8개의 비트를 사용하니까 표현할 수 있는 전체 가지수가 2의 8승입니다. 256가지인데 문제는 256가지를 1부터 256이 아니라 0부터 255까지를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255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값이 최대값이 여기 보다시피 255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TCP와 UDP 프로토콜의 차이점. 그러니까 아까 세 번째 프로토콜이죠. 전송 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게 TCP와 UDP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TCP와 UDP의 차이점으로서 뭐 TCP는 뭐 첫 번째 전송 계층에서 사용되며 UDP는 응용 계층에서 사용된다. 둘 다 전송 계층에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TCP는 비연결형이며 UDP는 연결형이다. 거꾸로 돼 있죠. TCP가 연결형이고요. UDP가 비연결형입니다. TCP는 데이터 전송의 정확성을 보장하지만 속도가 느린 반면 UDP는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지만 빠르다. 맞는 얘기고요. TCP는 오직 IP 위에서만 동작하며 UDP는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둘 다 딴 거에서도 동작할 수 있긴 해요. 보통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TCP와 UDP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TCP는 보통 우리가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부르죠. TCP는 데이터를 주고받기 전에 먼저 연결을 만듭니다. 그래서 연결형 서비스고요. UDP는 비연결형 서비스다. 그래서 패킷 교환할 때 TCP는 연결을 통해서 회선을 만들죠. 그래서 가상회선, 그리고 뭐 UDP는 데이터그램, 전송 순서 보장, 바뀔 수 있다. 뭐 수신 여부 확인, 에크라는 걸 통해서 확인하죠. 근데 이건 UDP는 확인하지 않고 TCP는 수신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1대1 통신만 가능합니다. UDP는 1대4 통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TCP는 수신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요. UDP는 상대적으로 낮고 대신에 속도가 TCP는 느리고 UDP는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TCP의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전달한다. 맞고요. 지향형 맞고 그 다음에 흐름 제어와 혼잡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는 TCP의 특징에 대한 설명에서 TCP는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전달한다 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 기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컨테이너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기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도커죠, 도커. 옛날 같은 경우는 가상 머신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도커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뭐 실습 같은 거 할 때, 애플리케이션 환경 같은 걸 만들 때 도커를 사용해서 많이 만들곤 하죠. 그래서 도커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라고 하는 가볍고 이식 가능한 실행 환경으로 패키징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얘기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둬야 될 용어들이 있습니다. 일단 도커에서 이미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미지라는 것은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한 실행 파일, 코드, 라이브러리 등이 포함된 템플릿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라는 거는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실행되는 독립된 실행 환경이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이미지,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클래스로 따지면은 클래스와 객체, 인스턴스의 관계 그런 것들이죠.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는 만들기 위한 어떤 템플릿 같은 거고 컨테이너는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커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설정 파일이고요. 여러 가지 명령어 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도커 허브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미지 저장소 우리가 깃허브에서 여러 가지 소스 코드 받아오는 것처럼 도커 허브에서 여러 가지 도커 이미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거기서 가져와서 내가 컨테이너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징은 빠른 배포, 일관성, 이식성, 경량화, 격리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컨테이너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AWS, GCP, 도커, 쿠버네티스 이렇게 있는데 답은 도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AWS,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죠. 그래서 AWS 같은 경우는 워낙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WS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내가 예를 들어 특정 컴퓨터, 가상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EC, EC2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스토리지가 필요하다. S3,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면 RDS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서비스죠. 그리고 뭐 특징으로선 유연한 확장성, 높은 가용성 등이 있고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 가장 유명한 곳이 세 군데죠. 아마존과 그 다음에 구글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한데 그중 또 하나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GCP라고 하는데 구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다. 그래서 EC2에 해당하는 가상 서버로는 컴퓨트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 스토리지와 관련해선 그리고 빅쿼리,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할 땐 빅쿼리 같은 게 존재하죠. 그리고 특징은 다른 것들과 비해서 GCP 같은 경우는 AI나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구글 인프라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커는 아까 설명했었죠.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패키징하여 배포하는 도구고 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된 애플리케이션 동작을 보장한다. 개발 및 배포 효율성 증가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쿠버네티스라는 게 있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런 도커 같은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관리, 배포, 확장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컴퓨터에 도커를 깔아서 여러 관리 같은 거 할 때, 클러스터로 관리할 때 사용하는 게 쿠버네티스죠. 그래서 수많은 컨테이너를 클러스터로 관리할 때 자동 로드 밸런싱 및 복구, 대규모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적합한 이런 게 쿠버네티스고요. 네, 그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확장, 운영을 자동화하는 오픈소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자동 복구. 그래서 특정 컨테이너가 갑자기 오류가 난다든지 해서 실패하게 되면 자동으로 재시작 또는 교체를 해주고요. 자동 확장. 그래서 만약에 트래픽이 갑자기 많아져서
특정 기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컨테이너 수를 자동으로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링 업데이트. 그래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의 서버에서 돌아갈 때 업데이트를 할 때 뭐 동시에 꺼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무중단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동작하는 상태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클러스터 내에서 서비스를 자동 연결하고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안 및 자원 격리를 통해서 뭐 네임스페이스, 시크릿, 롤 기반 접근 제어를 지원한다. 이런 다양한 장점들로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가 아니라 대규모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활용할 때 많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의 주요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시오. 뭐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고 클러스터 관리, 그다음에 부하 분산 다 하는 일이고요. 시스템 파일 암호화는 상관이 없죠. 쿠버네티스 자체랑은.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가 하는 주요 기능들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IaaS, 인프라스트럭처를 빌리는 거. 그 다음에 PaaS, 플랫폼. 그 다음에 SaaS, 서비스입니다.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IaaS는 내가 예를 들어 가상 컴퓨터를 그냥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프라. 그래서 서버라든지 저장소, 네트워크를 가상화해서 제공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 한 대를 받아서 운영체제부터 다 설치해야 되는 거죠. OS,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등.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내가 다 바닥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런 것을 보통 IaaS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온사이트라는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 자기가 직접, 예를 들어 회사 입장에서 회사 전산실을 클라우드화 할 것이냐, 아니면 각자 스스로 전산실을 따로 둘 것이냐와 관련된 거죠. 스스로 전산실을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온사이트죠. 자기 전산실에다가 뭐 따로 직접 만드는 거, 직접 내가 서버를 사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이 모든 경우를 다 자기가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클라우드 중에서 가상 컴퓨터를 사서 내가 관리한다. 아까 앞에서 봤던 아마존의 EC2, 애저의 버추얼 머신, 구글 컴퓨터 엔진 같은 가상 머신을 내가 클라우드로 빌려서 사용할 경우에는 네트워킹이나 스토리지, 서버, 가상화까지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가상 머신 위에 운영체제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설치하고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내가 직접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게 IaaS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까지. 그래서 아까 그림으로 따지면은 운영체제랑 미들웨어, 런타임까지 다 설치해 주는 게, 그 다음에 나는 그 위에서 개발만 하면 되는 이러한 환경이 PaaS입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죠. 그 플랫폼까지 개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단점으로는 플랫폼까지 이미 주기 때문에 내가 플랫폼을 선택할 수가 없죠. 이미 플랫폼까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이 제한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하긴 하지만 대신에 자유롭게 그 위에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필요 없다. 이미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내가 사용만 하면 된다? 그럼 SaaS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 대표적인 게 지메일입니다. 지메일. 지메일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나는 거기서 메일만 주고받으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SaaS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음 설명에 맞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을 적으시오. 사용자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요. 필요할 때마다 리소스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하드웨어 인프라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하드웨어 인프라를 빌려주는 것 말고도 인프라니까 IaaS가 됩니다. 이거 아까 봤던 그 세 가지 종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고가용성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고가용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떤 서비스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서비스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의 컴퓨터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컴퓨터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갑자기 그 컴퓨터가 고장난다면 대책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가용성 시스템은 여러 개의, 뭐 두 개 이상, 여러 개의 서버가 같이 동작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여러 개의 서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죠. 여기 나와 있는 핫 스탠바이, 상호 전환, 그 다음에 동시 접속입니다. 핫 스탠바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핫 스탠바이 또는 액티브 스탠바이라고도 부르는데 예를 들어 두 개의 서버라고 해보죠. 두 개의 서버라고 하면 하나는 액티브고요. 예, 아이고. 하나는 액티브고 하나는 스탠바이입니다. 하나는 스탠바이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서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서버가 있으면 하나의 서비스가 모든 서비스를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하나의 서버가 모든 서비스를 처리하고 그러한 서버를 액티브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서버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액티브 서버에 문제가 생겨갖고 얘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장애 발생 시 스탠바이 서버가 즉시 서비스를 인계하는 방식이 핫 스탠바이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호 전환 방식이 있어요. 뮤추얼 테이크오버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두 개의 서비스가 있는데 두 개의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버가 관리해야 되는 일을 반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서비스를 처리하는 거죠. 얘가 A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얘가 A라는 일을 하고 있고 얘는 B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A라는 일만 하고 얘는 B라는 일만 하다가 만약에 얘가 어떤 고장이 생겼다. 그러면은 얘가 A랑 B를 둘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얘가 고장 나게 되면 얘가 A랑 B랑 둘 다 하는 거고 그렇게 서로 일을 나눠서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죠. 이런 식이 상호 전환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시 접속 같은 경우는 얘네 둘 다 그냥 A, B를 둘 다 하는 겁니다. A, B를 얘네 둘 다 A, B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요청이 여러 가지 로드 밸런싱 이런 걸 통해서 요청이 나눠서 가는 거죠. A라는 일을 할 때 얘한테 갈 수도 있고 얘한테 갈 수도 있고 B라는 일을 할 때도 얘한테 갈 수 있고 얘한테 갈 수 있고 그렇게 양쪽 다 갈 수 있게 하다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한 사람이 다 몰아서 하는 거죠. 이런 게 동시 접속입니다. 이렇게 고가용성과 관련해서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죠. 다음 설명에 맞는 고가용성 시스템의 구성 방식을 고르시오. 뭐 두 개의 시스템이 동작 중이며 하나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를 대체하여 서비스를 지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보기는 사실 아까 앞에 있던 것들 중에서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호전환밖에 없죠. 상호전환. 상호전환. 근데 여기는 약간 이상하죠. 여기는 상호전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핫스탠바이라고 돼 있죠. 근데 상호전환하고 이거랑은 다르긴 한데 약간 보기는 약간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다른 것들은 확실한 답이 아니니까요. 답이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보기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답은 2번이고요. 핫스탠바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주요 시스템 아키텍처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뭐 관련해서 몇 가지 유명한 구조도 있죠. 레포지토리 구조가 있고,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가 있고, 계층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MVC 구조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봐둘 필요는 있죠. 그래서 레포지토리 구조, 저장소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로 나눠서 내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나눠서 만들 수 있는데 대신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하나의 어떤 같이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소, 레포지토리를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는 구조가 레포지토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로서는 레포지토리, 이 중앙 저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이 이 저장소의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게, 이렇게 구성된 구조를 레포지토리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포지토리 구조의 특징으로서는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용이하다. 그리고 뭐 컴포넌트 간 직접 통신은 없다. 간접 연결된다. 즉
여기 있는 컴포넌트와 여기 있는 컴포넌트가 서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을 때는 직접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컴포넌트가 여기 있는 레포지토리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써놓는 거죠. 그럼 얘가 와서 이걸 읽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간접 연결을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레포지토리 구조 얘가 버전 관리 시스템 Git입니다. Git. Git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가 있죠. 그래서 서비스 요청을 하는 클라이언트와 처리하는 서버의 역할을 분리한 구조. 그래서 특징으로는 네트워크 기반 분산 구조고 서버는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요. 보안과 확장성 고려가 필요하다. 가장 일반적인 예가 웹브라우저, 웹이죠, 웹. 웹브라우저와 클라이언트와 웹서버 구조. 이게 대표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으로 나올 게 계층 구조입니다. 계층 구조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기능별 계층으로 나눠서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의 기능을 호출하는 구조죠. 대표적인 게 여기 나눴지만 또 하나 OSI 7 레이어, 네트워크에 있는 OSI 7 레이어가 대표적인 계층 구조죠. 여기서는 일반적인 구성으로 3티어 웹 애플리케이션 구조나 여기 보다시피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로 나눌 수가 있고요. 어떤 계층을 구성해서 만드는 거,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계층 구조의 특징은 모듈화가 용이하고 변경에 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계층으로 나눠 있으면은 특정 계층에 있는 기능을 바꾸기가 쉽습니다. 이 위쪽과 아래쪽의 인터페이스만 고정시키면 안에 내용을 바꿔줘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듈화가 용이하고 변경에 강하다. 유지 보수성과 테스트가 용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MVC 구조가 있습니다. 모델, 뷰, 컨트롤러죠.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뷰, 그 다음에 실제로 제어하는 컨트롤러의 세 부분으로 분리하는 요소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델에서는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를 구성하게 되고요. 뷰는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부분, 컨트롤러는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고 모델 뷰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 특징은 뭐 관심사가 분리된다,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경에 유리하다, 유지 보수와 협업에 적합하다라는 거고, 보통 많이 사용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웹 프레임워크, 다양한 뭐 장고라든지 루비 온 레일즈 같은 이런 다양한 웹 프레임워크에서 MVC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스템 아키텍처 모델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데이터 중심형 아키텍처로 데이터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거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데이터 중심형이죠. 그래서 레포지토리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시스템인데요. 데이터 시스템과 관련해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게 하둡이죠. 그래서 하둡은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고요. 주요 구성 요소로서 하둡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 가장 유명한 게 HDFS,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저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둡에서 저장 부분을 맡고 있고요. 대용량 데이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나눠서 저장한다. 그리고 하나의 큰 파일을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저장한다. 그리고 데이터 복제를 통해서 내 결함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예, 쪼갠 다음에 여러 군데에 나눠서 저장하는 거죠. 특히 기본적으로 세 군데 이상 저장해서 만약 하나의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두 군데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복구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HDFS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걸 바탕으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게 맵 리듀스죠. 맵 리듀스는 처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분산 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 모델이고요. 맵 리듀스는 말 그대로 하는 작업을 두 개로 나눠요. 맵 단계와 리듀스 단계 나누죠. 맵에서는 분할 처리, 리듀스에서는 결과 합치기로 나누게 되고 병렬 처리를 통해 대용량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얀, Yet Another Resource Negotiator라고 해서 자원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의 리소스를 할당 및 관리하는 프레임워크고요. 뭐 다양한 처리 엔진과 연동할 수 있다. 잡 스케줄링 및 실행 관리를 수행한다.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은 하둡 커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유틸리티 역할을 하고
HDFS, 맵리듀스, 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통 라이브러리 및 유틸리티 도구를 제공한다. 뭐 파일 시스템 접근, 직렬화, RPC 등 기본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네 가지 요소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 중에서 뭐 하둡의 주요 구성 요소 중에서 데이터 스토리지, 저장을 담당하는 컴포넌트를 고르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장과 관련된 부분은 HDFS죠.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HDFS와 관련된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재난복구 목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난복구 목표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RTO, Recovery Time Objective입니다. Objective는 목표란 뜻이죠. 그래서 Recovery Time, 복구 시간 목표죠. 그래서 장애가 발생한 다음에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할 때까지 허용 가능한 최대 시간을 RTO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시스템을 복구해야 되는가? 에 대한 게 RTO고요. RPO 같은 경우는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보통은 복구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특정 포인트로 롤백을 해야 되는데 롤백을 할 때까지 장애가 발생한 시간부터 롤백할 시간까지의 그 차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몇 분 전까지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이 RPO라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RPO는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 시점 기준 허용 가능한 최대 데이터 손실 시간을 나타내고요. 예를 들어 RPO를 내가 30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30분마다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30분 이전으로는 복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간단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장애가 아침 9시에 발생을 했어요. 근데 장애 발생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백업한 게 8시 30분이었어요. 그리고 9시에 장애가 발생한 다음에 복구는 11시까지, 오전 11시까지 만약 복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RTO 같은 경우는 2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전 9시에 장애가 발생하고 오전 11시에 복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뭐 장애 발생 시간 9시로부터 2시간 이내, 11시까지가 복구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RTO가 2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TO가 2시간이라면 9시에 장애가 났다면 무조건 11시 이전에는 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RPO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30분이죠. 가장 최근 시간이 오전 8시 반이기 때문에 9시에 장애가 발생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30분 동안의 어떤 데이터, 30분 동안 일한 내용들은 다 백업이 되더라도, 백업이 돼서 백업이 복구가 되더라도 30분 동안 일한 내용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 발생 시점까지 30분간 데이터는 손실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 문제로서 재난복구 시스템에서 RTO와 RPO의 차이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데 RTO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리소스 복원에 소요되는 시간 목표죠. 리소스 복원에 얼마 이내 리소스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까지 복구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게 RTO. 그 다음에 RPO는 리소스가 복구되더라도 일정 시간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8시 반에 백업했으면 9시에 문제가 생겼으면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손실을 허용하는 시간이 RPO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최신 기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타 최신 기술과 관련해서는 요즘 많이 나오는 게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큐비트입니다. 큐비트.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터 같은 경우는 0과 1의 상태를 나타내는 비트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0과 1, 둘 중 하나가 비트인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서 양자 컴퓨터의 기본 정보 단위는 큐비트라는 거고 이 큐비트는 0 아니면 1이 아니라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 단위를 큐비트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 뭐 일반 컴퓨터에서는 0 아니면 1이지만 0과 1을 동시에 가지는 이런 큐비트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 상태죠. 0과 1을 동시에 가지는 양자 역학적 현상을
우리가 보통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슈퍼포지션, 중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얽힘이라는 것도 있어요. 얽힘이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큐비트 상태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상태가 바뀌면 다른 하나도 즉시 영향을 받는 현상입니다. 즉, 두 개의 큐비트가 있다고 해보죠. 두 개의 큐비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큐비트도 여기 있는 중첩 상태에 있었고,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다른 큐비트도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두 가지 상태를 둘 다 가질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얽혀 있다는 것은 둘 다 상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를 들어 이 왼쪽에 있는 애가 0으로 확정이 됐어요. 0과 1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0으로 확정이 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1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큐비트가 서로 연결돼 있어서 둘 다 애매한 상태였는데 얘가 갑자기 뭔가 하나 결정되면 다른 하나도 자동으로 결정되는 이러한 상태를 얽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측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 큐비트는 0 아니면 1 상태를 둘 다 가질 수 있는 상태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갑자기 0이 됐다고 그랬죠. 이렇게 관측이라는 걸 통해서 중첩된 큐비트를 실제로 누군가가 보게 되면은 애매한 상태였다가 갑자기 하나로 확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고정된 상태로 확정되는 것. 이것을 측정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애매한 상태였다가 0 아니면 1인 상태였다가 0이 되는 이런 것을 상태 붕괴라고 부릅니다. 큐비트를 측정하게 되면 중첩 상태였다가 둘 중 애매한 상태라는 거죠. 중첩 상태였다가 하나의 상태로 딱 고정되는 현상. 이거를 상태 붕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상태를 변경하는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연산 장치로서 양자 게이트, 일반적인 논리 게이트에 해당하는 게이트가 양자 게이트고 그 다음에 이걸로 복잡한 회로를 만들게 되면 양자 회로가 되는 거죠. 양자 회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자 얽힘 상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큐비트가 서로 얽혀 있었고 서로 연관돼 있었고 독립적으로 기술할 수 없는 상태를 양자 얽힘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양자 병렬성은 뭐 중첩 상태를 통해서 여러 개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일반적인 컴퓨터 계산은 if문이 있으면 둘 중 하나잖아요. if문이 있으면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죠. 양자 상태에서는 둘 다 동시에 될 수 있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양자 병렬성이고 그 다음에 쇼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쇼어라는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양자 컴퓨터의 이러한 성질을 통해서 기존에 오래 걸렸던 계산들을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쇼어라는 사람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큰 수의 소인수 분해나 뭐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존에 암호학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런 계산들을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들이 깨지게 되죠. 이러한 것들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이 쇼어 알고리즘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한 관련 용어들이고요.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문제 중에서 뭐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 답은 큐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큐비트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설명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스템 아키텍처와 관련된 설명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금 7시 15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7시 반부터 정보 보안과 관련된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